자, 이제 4절의 일반 사항인데, 일반 사항은 첫 번째가 기간 계산. 자, 세법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뭐 기간이란 게 있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죠. 기간. 기한은 이제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거고, 기간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면 뭐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라 이런 거죠.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 이렇게.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기산일이라고 하는 거죠. 기산일. 언제부터라고 할 때 기산일. 여기 이제 만료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이 기산일을 이제 할 때 원칙이 초일을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적수계산 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초일 산입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익숙하게, 적수 계산할 때 적수는 이자율 따져서 이자 계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리면 돈 빌린 날짜부터 이자가 계산되고요. 그리고 돈 갚는 날에 이자 안 냅니다. 그래서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민법에 따르면 대원칙이 어떤 초일 말일 집어넣을 때는 초일 불산입이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민법에 따라요. 국기법도. 그래서 초일 불산입 첫째 날 집어넣지 말래요. 여기 이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 기시일이 만약에 2월 1일이면 20일 내 사업장 신청하면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죠? 2월 1일이 사업 기시일이면 사업 기시일부터라고 할 때 2월 2일부터. 초일 불산입이니까 2월 1일 집어넣지 않고 2월 2일부터 20일 따지면 2월 21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면 2월 21일까지 사업장 신청을 하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이게 이제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이제. 예외가 이제 뭐의 다음 날부터, 오늘 뭐 공부하다 보면 뭐 제척 기간이니 뭐니 할 때 뭐 다음 날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자, 다음 날부터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날이 첫째 날로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의 다음 날부터라고 특히 표현하면 이때는 초일 산입. 그다음에 뭐 연령 계산할 때, 나이 연령 계산할 때 출생일, 태어난 날도 하루로 보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예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다음 날이라는 것과 연령 계산할 때는 이때는 예외로 초일을 산입한다는 거죠. 다음 날 이날을 집어넣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연령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집어넣고 판단한다. 초일 산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만 좀 보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 원칙적인 얘기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아니라 이제 기한이라고. 기한 언제까지 하라라고 할 때 기한의 특례를 잘 보시는 거예요. 특례. 기한의 특례. 기한을 정해놓은 거에 대한 어떤 특례. 자, 첫 번째는 이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일자 날인 거예요. 토공근, 토요일, 공휴일, 근로날. 어떤 기한을 정해놨는데,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에 속하는 날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라. 법인세를 3개월 되는 날, 3월 31일이죠. 자, 그 날짜가 봤더니 그 날짜가 토요일이네요. 그럼 4월 1일 봤더니 그날은 공휴일이네, 일요일이네. 그럼 4월 2일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신고를. 그죠? 그래서 그 기한이 다음 날로 연장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토공근 제외, 그죠? 토공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로 가는 거니까. 이때는 다음 날로 가는 건데, 토공근에 대한 어떤 예외는, 자, 우리가 잠깐 적어보면, 얘가 신고, 뭐 신고하라, 법인세 신고, 또 언제까지 뭐 신청하라, 자, 또는 뭐 청구하라. 여기 이제 불복이 나오는 것들이야. 이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불복할 때 신청하라, 청구하라, 신고하라, 신청, 청구. 자, 또 언제까지 뭘 제출하라. 서류를 제출하라. 신고, 신청, 청구, 제출. 그 다음에 또 통지하라, 통지. 그 다음에 또 납부하라. 안 하면 또 징수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모든 것들이 다 토공근에 해당되면 그 다음 날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날. 토공근을 빼고 다음 날로 가는 거다. 자, 기한이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 납부, 징수까지 다.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다 기한이 연장되고 다음 날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중요한 거고요. 천재등 기한 연장.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제 기왕에 공개특강 올라와 있는 걸 보셨다면 그러면 되게 복잡했는데 올해는 단순화됐죠, 이제.
그 이유가 국진법적으로 이관돼 버렸어요. 납부에 대한 것이요. 납부에 대한 것이. 그래서 천재된 기한 연장은 신고, 그 다음에 신청, 청구, 제출, 그 다음에 통지까지만 요 적용을 받는 거야. 납부, 징수까지 이제 원래 다 있다가 징수에 대한 기한 연장은 징수유예. 지금 이제 국진법이 징수유예란 말을 안 쓰고요. 납부 고지유예란 걸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진법을 나중에 뭐 세무사 쪽 공부하시면 보시면 바뀌었고요. 회계사 쪽은 안 봐도 되는 얘기고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징수는 빠져버렸고 과거에. 그리고 올해 또 세법 바꾸면서 납부에 대한 것도 어쨌든 납부도 국세 징수 관련 얘기니까 국진법적 이관해버렸어요. 이게 납부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그냥 횡해. 이게 그래서 예전에 되게 복잡한 내용을 많이 봤지만 지금은 국기법 쪽에서는 볼 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에 대한 기한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한 연장한다. 얘는 다 되는 거고 토공근이면 다음 날로 가는 거는 납부, 징수까지 다 한꺼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얘는 납부와 징수는 국진법적으로 가 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연장되는 걸로 국기법에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없어진 건 아니고 이관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국진법 가서 또 공부하셔야 되는 주제예요. 여기 빠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천재등 기한 연장인데 얘는 이제 첫 번째가 연장해주는 사유예요. 천재 등이라고 했지만 어떤 게 있지? 이제 사유가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두 가지가 빠져버렸죠. 그 두 가지는 납부에 대한 것만이었는데 납부에 대한 게 빠져버리니까 같이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연장 사유인데 뭐 요거는 좀 가급적 외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요. 자, 교재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거기 26페이지에 기한연 사유 박스에 있죠.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뭐 당연히 천재지변 첫 번째 천재지변. 자, 두 번째가 천재지변은 뭐 지진 났다든가,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천재지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불 났다든가, 전쟁 났다든가, 재해 입었다든가, 누가 도난당했다, 훔쳐갔다는 거죠. 화재, 전화, 재해, 도난, 키워드. 천재지변 1번, 2번은 화재, 전화, 재해, 도난. 3번은, 자, 이런 신고나 이런 의무 이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납세자 본인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 아픈 거예요. 중상해 이런 걸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거야. 6개월 이상. 또는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의 상중. 그죠? 있다면 이때도 기한 연장하겠다.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우리가 신고도 하고 등 하려고 했더니 정전돼 버린 거야. 또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한국은행이나 최신관서에 정보통신망에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대요. 이렇게.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앞자 따서 좀 해놓으시고요. 5번은 금융회사나 최신관서 휴무래요. 휴무. 이런 것들로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 등이 곤란하다 인정되는 때 이때 된다. 5번이 들어가 있고요. 6번이 내가 신고나 이런 거 하려고 했더니 내 서류나 이런 것들이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와서 가져가 버린 거야.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돼 있다 이거죠. 내 서류가 없어 어떻게 신고하겠습니까? 그죠? 의무 이행을 못 하겠죠. 법원에 가 있으니 갑자기 와서 손들어라 나온 다음에 박스에 싣고 다 가버린 거야. 이제 조사하려고. 이런 것들이고요. 7번은 썼다가 제외해놨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계량 작업하면서 약간 이제 출판사 쪽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돼서 사실 7번 말고 여기 4번이라고 돼 있던 거에 사업의 심한 손해, 중대한 위기도 걔도 납부에 대한 것만이니까 걔도 빠졌어요. 사실은 걔도 쓰고 줄 거야 되는 건데 걔는 빠지고 얘는 또 남아있네요. 약간 어색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7번도 역시 납부에 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납부에 대한 거 이관돼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 버린 거죠. 국진법으로. 그래서 7번도 없어졌고 4번도 사실은 없어졌다. 여기 4번 말고 원래 있던 4번, 옛날에 있던 4번 심한 손해 중대한 위기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그냥 두 가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어차피 빠져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7번 지운 거 말고 그냥 1번부터 8번까지만 내용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7번은 이제 우리 장부 작성해주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화재, 전화, 재해, 도난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것도 못하겠죠. 세무 대리인이 불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때 연장하겠다 들어가 있고 8번은 위 등에 준하는 사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유. 그래서 눈여겨보세요. 천재지변, 화재전화, 재해도난, 그죠? 질병 중상 6개월, 사망 상중 이렇게 해서 좀 반복해서 좀 외우려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장 사유. 이런 사유를 만족했다라고 하면 이제 좁으니까 일로 올게요. 두 번째. 자, 연장해줄 때 연장 기한은
연장해줘야죠. 이제 신고나 신청이나 청구 제출 통지를 연장해줄 때는 연장 기한 얼마나 연장해주지? 라고 하는 건데, 원칙은 3개월 범위 내에 연장해줍니다. 3개월 범위 내에 연장하고요. 플러스, 자, 3개월 되도록 사유가 없어져야 돼. 사유가 미소멸. 1개월 범위 내에 다시 재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총 맥스 4개월이에요. 3개월 범위 내에 연장한 다음에 3개월 되도록 사유가 없어졌는데 안 없어졌어?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네요? 연장 사유가? 그러면 다시 한 달까지만 더 추가로 연장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맥스 어떻게 맥스? 맥스 4개월 되는 거죠. 일반적인 연장은 맥스 4개월, 3개월 범위 내 연장하고 추가로 또 1개월 연장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예외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고라고 본 거지. 그래서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은 9개월 합쳐갖고 9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개월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기한 연장은 9개월. 신고는 9개월. 납부도 들어가 있으면 다 빠졌어요. 납부에 대한 거는 표현이 국진법으로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만 그냥 9개월로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그럼 이렇게 천재등 기한 연장할 때는 연장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 연장 받아 먹으려면 절차. 연장 절차는 일단 첫 번째. 연장해 주세요라고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 연장 신청. 언제까지 할 거냐? 연장 신청은 기한 정해놓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하는 거야. 연장해 주세요 신청이 들어가면 3일 전까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단, 자, 어떤 인정된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인정 사유가 있다면, 자, 그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3일 전까지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인정된 사유만 있다면 그때는 만료일까지. 3일 전까지 했는데 그 이틀 남았는데 3일 전까지가 아니고 이제 지나서 이틀 남았는데 그때 뭐 동거 가족이 사망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이럴 때는 만료일까지로 이제 해준다. 신청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하나 추가로, 자, 이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말문제. 연장해줄 때, 자, 이런 사유를 만족했다면 얘가 신청이 없더라도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야. 직권도 가능하다. 신청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는 직권도 가능하다.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가능하다. 직권도는 못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직권도 가능하다. 신청이 들어가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절차가 밟아 나가면 되는 거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도 가능하다. 자,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승인해줄지 여부를 따져보고 승인 통지를 해줘야 돼요. 승인 통지. 자, 승인 통지는 이제 만료일 전에라고 돼 있어요. 기한 만료일 전까지, 전에 승인 여부를 갖다부터 통지해줘라 이거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네요. 자, 그런데 승인 통지에 관련해서 이제 올해 좀 들어온 것이, 자, 통지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뭔가 가름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해요. 자, 승인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승인 통지, 이때도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직권으로 할 경우에도 이제 이 연장할 대상자들한테 통지 의무는 다 있어요. 신청하면 통지하는 거고요.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하더라도 너 연장되는 거라고 통지해줄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 이런 통지 의무에 불구하고 이런 통지를 해야 되는 것들에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통지를 안 하고 뭘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게 특이한 게 들어왔는데, 자, 사유 중에 4번 사유, 아까 뭐예요? 정전이나 포럼 오류 이런 거죠. 사유 중에 4번 사유가, 사유 4번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거야. 정전이 전국적으로, 프로는 오류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거야. 자, 이렇게 발생했다든가. 자, 아니면, 자, 통지할 대상이 너무 많아. 불특정 다수야. 통지할 대상이 불특정 다수야. 자, 요번에 이제 기한 연장이, 우리 부가세가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개인 사업자들은 2월 25일까지 연장됐어요. 1월 25일이 아니고 원래 2기분 1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신고를 2월 25일까지 하라.
납부도 2월 25일까지. 이거에 대한 연장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그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 다 통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지를 합니까? 그죠? 통지가 쉽지 않다 이거죠? 다수한테 해야 된다, 대상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사유 4번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든가, 통지할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된다든가, 자, 또는, 개별 통지를 하는데, 개별 통지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야. 개별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거죠? 여유가 없다 이거죠? 급박하다 이거죠, 상황이. 갑자기 결정돼가지고, 갑자기 연장해 주는 거니까 통지하려 했더니 시간 말미가 별로 없는 거야.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우리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다가 그냥 공고하는 거야. 우리 인터넷 같은 걸로 검색도 가능하게 이제 다들 뭐 통지 없어도 다 알아요. 사업자들이 알아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던데요. 자, 저 연장된 거 아닙니까? 2월 25일까지 자료 이번에 안 들어도 되죠? 좀 이따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관보나 일간신문 등의 공고를 통해서 공고로 자, 그 통지를 가름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거죠? 통지를 가름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온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재 한번 가볼게요. 그 사유가 쭉 나와 있고요. 박스 왼쪽 페이지. 그 하단에 꾸표시. 기한 연장 첫 번째. 이제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 미소멸시 한 달 범위 연장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한 것만은 납부가 빠졌으니까 시행령 아니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납부는 다 국지법 갔으니까. 자, 거기 개정됐고 9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만, 납부에 대한 거는 빠졌다. 납부 쪽은 국지법으로 갔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한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그 법에 정한 어떤 사항들을 기재한 저거 문서로 신청해야 된다. 이 신청 3일 전까지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연장 신청. 이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이 신청한 자가 기한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인정한 어떤 사유가 있다면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만료일까지 가능하다. 인정 사유가 있다면 만료일까지 그 얘기고요. 자, 됐고요. 또한 신고기한 등의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 전에 통지해라 이거죠. 만료일 전에 통지할 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3번 가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이 기한 연장 사유에 따라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도 법에 정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라 라고 한 통지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직권으로 하더라도 통지문이 있다는 거죠. 이런 통지 의무. 그러니까 2번도 통지, 3번 통지인데 오른쪽에 4번. 행정기관 장은 위에 나와 있는 2번, 3번에 불구하고 이런 통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관보나 일간신문 등의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가름할 수 있다. 그게 1번이 뭐야? 위에 사유 중에 4번 사유가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려고 했더니 시간 여유가 없을 때. 이럴 때 이 세 가지. 시간 여유가 없을 때 이때는 이제 관보 일간신문 등의 공고로서 통지를 가름할 수 있다. 이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제 기한 연장. 상당히 뭐 많은 내용을 봐야 되는데 단축해서 이렇게만 보면 되겠네. 납부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되게 수월해진 거야, 공부하기가. 국기법에서는. 자, 이게 이제 천재등 기한 연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세 번째가 우편에 따른 서류 제출의 경우죠. 세 번째. 기한에 대한 어떤 판단할 때 세 번째. 이렇게 하겠다. 3번. 자, 우편으로 세무서에다가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거야. 자, 법에 정한 어떤 서면 신고 같은 거 할 때 법인세도 3월 말까지 신고한다고 했을 때 우편으로 만약에 신고한다. 전자신고가 아니라 우편으로 신고한다면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3월 말까지 우편이 세무서에 가야 되겠죠. 그죠?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우편은 자, 법에 정한 어떤 기한이 딱 이렇게 있는데 3월 말 이렇게 법인세 신고하라. 기한이 있는데 기한 만료하기 전에 내가 이제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발신을 했어요. 발신. 그랬더니 기한 내에 도달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요. 이때 도달한 거야. 그러면 기한 내 신고가 없었던 걸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도달주의, 원래 우편으로 뭔가 서로 주고받는 거는 도달해야 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야 돼. 수중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기한 내 어떤 제출한 게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만
도달해야 된다는 걸 하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법인세는 3월 말까지 하는 거니까 3월 20, 한 7일, 8일쯤 돼서는 빨리빨리 보내야지. 까딱 잘못해가지고 급하면 빠른 우편으로 보내야지. 그죠? 잘못했다가 하루 늦어서 4월 1일에 들어가 버리면 신고 기한에 안 한 거니까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매겨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되게 불안해서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우편 제출은 하기 힘들 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단은 원래 도달할 때 판단하는 게 맞지만 그 틀을 깨버리고 서류 제출은 과세관청에다가 서류를 보내는 서류 제출은 발신주의 이걸로 봐지 않고 발신만 하면 된다 이거죠. 기한 내 3월 말까지만 발신만 하면 된다. 아셨죠? 이게 발신주의 특례라고 불러요. 발신주의 특례, 발신주의로 판단하겠다. 발신만 되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더 추가로, 자, 뭐 바로 이어서 보시고 제가 서류 송달이니까 서류를 이제 송달한다. 반대야. 송달은 뭐야? 송달은 과세관청이 행정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납세자에게 알리는 것이 서류의 송달이에요. 납세자가 세무서에다가 서류를 보내는 거 제출, 반대로 세무서가 납세자한테 보내는 게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는 송달. 이 송달은 납세자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갖고 의무이행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원칙대로 이때로 판단합니다. 도달주의로. 발신주의 아니에요. 과세관청이 보내는 거는 제때 기한 내 도달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건 이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류 제출이 요놈이 예외적인 사항으로 발신주의 특례에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발신이 이때 기한 내에 돼야 되는 거네. 서류 제출 요거 발신이 돼야 되는 거네. 요거 판단할 때 그죠?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우편을 보낼 때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겠죠? 우편으로 보내면 도장이 찍힌 날. 이때가 발신주의에 발신한 날이다 보는 거야. 통신 날짜 도장. 우편의 날짜. 우체국 가면 도장 찍죠? 그 날짜가 찍힌 게 3월 30일까지 찍혀야 되는 거야.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이때로 판단하는데 이 도장이 뭐 찍혔었는데 뭔가 찢어지고 하면서 훼손됐다든가 원래 없었다든가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도장이 확인이 만약에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3월 말까지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확인이 안 돼 버리면 도장이 훼손돼 갖고 확인이 안 돼 버리면 그런 경우라면 자, 얘가 뭐 보내는 납세자가 뭐 대구에서 보냈다고 한다면 세무서에는 하루에도 대구에서 오는 우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우편들을 보면 오늘 도착하면 보통 언제 보냈지라고 하는 통상 우송일수 그걸 보고 판단해 주래요. 보통 이틀 걸리네? 그러면 3월 31일 날 만약에 4월 2일 날 들어왔다면 3월 30일 이틀 걸리니까 그때 보냈겠지? 라고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이때는 자, 통상의 우편일수, 우송일수 이걸로 판단해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안 돼 버리면 통상적인 걸리는 날짜를 보고 다른 것들 객관적인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와서 다른 우편들을 가지고 통상적 걸리는 날짜를 판단해 가지고 제때 발신됐는지를 판단해 보자 라고 되어 있다. 우편 서류 제출. 자, 됐고요. 네 번째가 전자신고, 전자납부의 경우가 되어 있네요. 네 번째가 이제 전자신고하는 경우야. 세무서에다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고 뭐 납부하고 하는 경우다 이거죠. 전자신고 납부. 자, 보통은 우편으로 안 하죠. 요즘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죠. 전자신고를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신고를 합니다. 자, 그럼 전자신고하게 되면 어떤 날짜에 전자신고 된 걸로 보는 거야? 날짜 판단할 때 3월 말까지 했니 안 했니 따질 때 국세청장한테 이게 전송된 때 이때 날짜를 판단하게 전송된 때 자, 과거에는 저장된 때라고 본 적도 있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된 거야. 옛날에 개정된 거야. 전송된 때래요. 자, 지금은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서 만들어서 전자신고하기 전에 변환해가지고요. 저장해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때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쏴가지고 구세청한테 가야죠. 전송하러 가기 위해서 전송이 돼야지만 되는 거야. 그 전송 날짜에 신고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전송된 때. 전송이 된 때 그때로 보겠다. 자, 근데 전자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옛날에 10년 넘은 것 같아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5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망 홈택스라고 하는 거 그게 장애가 발생한 거야. 국세정보통신망 이게 이제 장애가 발생해. 장애.
자, 홈택스가 장애가 돼가지고요. 그때 전자신고라고 하는 거가 초창기였어. 전자신고가 많이 5월 달에 막 개인들 막 몰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자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다운돼 버린 거야. 다운돼 버린 거야. 다운돼 가지고 너무나 업무가 마비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그때 하루 연장을 했어요. 다음 날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연장했어요. 그래서 장애가 발생해서 이때 전자신고 납부 등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못한다 이거 기한 내에 하려고 전자신고를 하려고 해도 못했잖아요. 홈택스가 망가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언제라냐면 장애가 이 홈택스 장애가 복구돼야 돼요. 복구되어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 아니고요. 된 날의 다음 날. 장애가 복구돼서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이 4월 1일인데 4월 1일 오전, 오후, 저녁 때까지 안 되다가 11시 20분쯤 돼갖고 복구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그날까지 된 날까지 하라 그러면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날의 다음 날. 장애가 복구돼서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연장이 되는 거다. 아셨죠? 장애가 복구된 날 아니고요. 복구되어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도 아니고요. 그 날의 다음 날이다. 다음 날.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말장난. 자, 이게 전자신고 납부. 자,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2번 파란 글씨 전송된 때, 입력된 때, 저장된 때 X, 전송된 때야. 저도 명확히 전송된 때 그때 전자신고 된 걸로 보겠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이거 전자신고 등을 하려고 했더니 통신망에 장애 등이 발생해서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가동이 정지됐다든가 장애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파란 글씨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 아셨죠? 다음 날. 그때까지 하면 된다. 자, 됐죠? 기한의 특례를 보신 거야. 기한의 특례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이에요. 서류의 송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서류의 송달. 자, 서류의 송달은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서류의 송달은 뭐라고 그랬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행정처분할 때 그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내는 게 서류의 송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서류의 송달. 결론, 아무리 그 행정처분의 내용, 부가처분한 내용이 적법하고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하더라도 절차. 아까 우리 조세 법률주의 봤잖아요. 과세권 법정주의, 명확주의, 소과세 금지 원칙, 엄격 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뭐 실질적인 의미에서 과잉 금지 원칙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뭐도 있냐면 절차적 보장의 원칙이란 것도 있어요. 절차를 잘 지켜라 이거죠. 아무리 과세처분 내용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절차인 송달이라고 하는 서류를 납세에 알리는 절차가 이게 요건 만족을 못 해버리면 이 부가처분은 취소가 되는 거야. 그죠? 올바른 처분이 아닌 거야. 절차까지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서류의 송달이라는 절차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이렇게 알리는 송달은 되게 중요한 거다. 서류의 송달. 이런 절차가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일단 큰 틀은 일단 뭘 만족해야 될까? 서류의 송달은 누구한테 보낼 거냐? 송달 받아야 할 자. 어디다 보낼 거냐? 송달 장소. 사실은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 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송달 장소까지 만족해야 되고 그중에 또 송달 방법이란 것도 있어요. 송달의 방법, 뭐 교부 송달이나 이렇게 어떤 방법을 잘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송달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지가 4번 마지막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 자, 송달은 일단 이제 서류를 보내는 건데 첫 번째 만족해야 될 것이 송달 받아야 할 자예요. 누구한테 송달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 내용 보시고 우리 교재는 약간 축약을 좀 해놔서 내용이 섞여 있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체계 잡아둔 대로 따라오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송달 받아야 할 자는 일단 자, 원칙이 누구한테 송달해야 될까요? 납세자다? 아니야. 땡이야. 납세자가 아니라 명의인. 대원칙이 명의인. 송달 받아야 할 서류의 명의인. 수취인으로 지정된 자. 명의인에게 송달하라고 돼 있어요. 원칙은 명의인. 명의인한테 송달하라. 송달 받을 자는 명의인한테 송달하는 거. 명의인. 자, 명의인인데
명의인이 갑인데 자기는 좀 손달받는 것들이 약간 왔다 갔다 뭐 지방도 많이 가고 막 하니까 자기가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이자한테 송달하세요라고 정해놓은 자가 있다면 그게 이른바 수임인이라고 수임인. 그래서 명의인과 같은 어떤 개념이 동격이 수임인. 위임장 같은 것들 우리가 쓰고 많이 하거든요. 세무서 가서 업무 처리할 때 위임 받은 자, 권한 위임받은 수임인, 권한을 받은 자, 수임인. 수임인도 이제 손달 받을 자, 받아야 할 자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 수임인이라고 하는 게 권한 위임받은 것이 자 갑이 을에게 권한을 준다 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누가 봐도 이제 이거는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이거는 권한 위임한 거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명시적, 묵시적. 그 묵시적이 약간 다툼이 좀 많겠죠. 판례 같은 게 보면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 경비원 분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외출을 하고 집에 없을 때 뭐가 날라오면 경비원 분들이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권한을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경비원 분들한테 이거는 서류 받아주세요. 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우리 아파트는 날라오면 다 뭔가 우편이든 택배든 뭔가 집에 부재 중이면 없으면 받아갖고 밤 11시에도 집에 외출했다가 들어갈 때 만나면 주고 아니면 인터폰 와가지고 받아가세요라고 해서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그럼 권한을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묵시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경비원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이제 다툼이 좀 있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자칫 규약이란 게 있어가지고 자꾸 분실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거야. 자꾸 이제 경비원분들하고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전달해 줬네, 안 냈네, 막 이렇게 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정해가지고 거기다 대장 만들어서 101호 대장 만들어서 이제 나는 권한을 위임한다. 동그라미 치면 그러면 권한을 위임한 거고 X 치면 나는 절대 받아놓지 말라. 그럼 다시 반송이 되든가 해서 내가 직접 받는 걸로 하겠다. 자꾸 이제 다툼이 발생하니까 난 싫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럼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닌 걸로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럴 때는 이제 이 수임인이 아닌 거지.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근데 거기 동그라미 쳤다면 당연히 수임인 되는 거다. 이거지 보시면 되겠죠. X 쳤다면 수임인이 아닌 거고. 이런 것도 다툼이 좀 많이 발생하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명시적, 묵시적 위임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판례나 깊이 들어갈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까지만 일단 들어보시면 됐고요. 자, 송달 받아야 할 자는 명의인이면 되는데 예외라기보다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잘 물어보는 게 연대납세무자예요. 이건 아마 내일 공부하실 거예요. 연대납세무자는 내일 이제 제대로 공부할 건데 납세 확장이라고 하는 3장이 주제입니다. 3장이. 오늘은 1장하고 2장에 이제 다는 못할 거예요. 오후까지 진행하더라도 2장이 양이 많다 보니까 3장, 4장은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진행하면서 보면 2장 마무리 짓고 내일 또 마무리해서 나머지 보면 되는데 그 연대납세무 쪽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연대납세무자한테 서류를 송달하는 거야. 연대납세무는 이제 수인이 공동으로 발생한 납세무야. 그래서 각자가 전액을 책임지는 거야. 연대 책임.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 가물 병정이 연대납세무자예요. 이자들한테 서류를 보낼 때는 일반적인 서류는 누구한테 보내면 될까? 다 보낼까? 필요 없죠. 그냥 한 명한테 보내면 알아서 지네끼리 소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표자에게 보낼 때는 자, 얘에게 이제 송달할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또 원칙. 이 안에 원칙은 이제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면 대표자한테 송달하면 된다. 이거야. 대표자에게 보내면 된다. 서류를 한 명한테만. 대표자가 갑이면 갑에게만 보내면 된다. 자, 근데 예외로 대표자가 없대요. 정해지지 않았대요. 대표자가 없다는 거야. 없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할 거냐? 징수 유리한 자한테 하면 돼요. 갑을병정 중에 징수 유리한 자가 을이면 을한테 보내면 된다는 얘기야. 갑이 대표자면 갑한테 보내면 되고 대표자가 정하지 않았대요. 대표자가 없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보내지? 한 명한테만 보내면 되는데 징수 유리한 자한테 보내면 된다. 자, 근데 단 아까 이제 납세고지가 납부고지로 바뀌었다 그랬지? 납부고지. 고지서 보내거나 아니면 독촉장 보내는. 납부고지나 독촉. 세금 내라고 한 납부고지 또는 독촉장 띄우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서류라서 이거 서류는 각자에게 송달해야 돼요. 갑을병정 모두에게 보내야 되는 거야. 한 명한테만 보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납부고지나 독촉에 대한 서류 송달, 요것만은 각자에게 송달해야 돼요. 각자에게 다 보내야 된다는 얘기야. 각자에게 다 보내라. 별게 아닌 듯 보여도 이게 말장난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연대납세무자한테 서류를 보낼 때는 대표자한테 보내는 게 원칙인데 대표자가 정해지 않았다면 각자에게 보낸다. 틀린 지문. 그죠? 대표자가 정해지 않았다면 각자에게요? 아니죠? 그죠? 징수유리한자잖아요. 각자가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말을 막 바꿔치기 해서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 잘 잡아놔요. 대표자한테 보내는 게 원칙. 대표자가 정해지 않았다면 징수유리한자. 대표자가 없다면 징수유리한자를 잘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납부 고지와 독촉에 대한 서류만은 각자에게 송달하는 거다. 각자에게 보내는 거다. 이 서류 외에 나머지 서류는 대표자한테 보내거나 유리한자한테 보내면 되는 것이고, 고지나 독촉에 대한 돈 내라고 하는 이것만 각자에게 송달해야 된다. 모두 전원에게 송달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많죠.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재산 관리인. 자,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상속재산 관리인이 거의 100%가 선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상속세라는 세금도 다 계산해갖고 내고 나와서 상속인들한테 나머지를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 처리를 상속 관리인이 하는 거지. 관리인한테 서류를 보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상속재산 관리인이라고 선임해갖고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있다면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자한테 보내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칙이라고 하는 좀 이따가 보실 보칙에 나오는 납세 관리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납세 관리인을 정해서 뭐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거소도 없거나 아니면 거소나 이런 걸 이전해서 외국으로 간다든가 하게 되면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가지고 문서로 제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선임해서 그런 자가 정해져 있다면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한테 이제 납세 고지나 독촉 관련된 납부 고지나 독촉 관련된 서류들은 이자한테 보내라라고 돼 있습니다. 납세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자한테 보내라 이렇게 돼 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명의인한테 보내지 않는 경우잖아요. 요건 좀 이렇게 특이한 거고 명의인이 아니고 이렇게 별도 이자가 있다면 이자한테 보내라 이런 거니까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명의인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명의인이 지금 뭐 체포가 됐다든가 체포 경찰 관서에 있는 거야 아니면 이제 징역 살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정시설 교도소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경찰 관서의 장 체포되거나 구금돼 있다면 경찰 관서나 아니면 교정시설 교도소 시설의 장에게 보내면 된다. 체포나 구금이나 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런 경우라면 이자한테 보내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예외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자, 교재에 가보시면 이제 27페이지 하단에 송달 장소라고 해버렸잖아요. 근데 송달 받아야 할 자도 같이 여기 내용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제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 밑에 연대납세무자 나와 있고 뭐 다음 페이지 예외적인 사항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하나만 이제 요거는 장소에서 같이 볼게요.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일단 송달 받아야 할 자를 정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송달 장소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송달 장소. 자, 송달 장소도 이제 원칙이 송달 받아야 할 자가 명의인이잖아요. 명의인의 주소라든가 아니면 거소라든가 아니면 영업소라든가 아니면 사무소 주거영사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 사무소 이런 데다가 송달하면 된다. 이게 대원칙. 송달 받아야 할 자의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다가 송달하면 된다. 자, 근데 예외로 짜증나죠? 다 원칙 예외 막 그러니까. 자,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지만 얘가 어디로 해주세요? 신고한 거야. 나는 주소지에 거의 없고 사무소에 있으니까 사무소로 해주세요. 아니면 주소지로 해주세요. 사무실에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신고했다면 그 장소에다가 하면 된다. 여러분 카드 같은 것도 뭐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도 어디다 받을지 집 주소로 할 건지 직장으로 할 건지 막 정하듯이 해서 신고를 했다면 그 장소에다가 송달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특례가 나오는 거죠. 특례. 자, 특례가 주소로 신고한 거야. 주소로 신고한 자.
주소지로 신고한 거야. 자기 주소에다가 하겠다라고 신고한 거야. 자,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사를 자주 가니까 이사 가게 되면 전입신고 같은 거 할 거니까 이사 가게 되면 송달 받아야 할 장소가 바뀌는 거니까 그때는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걸 이제 변경신고로 가름합시다. 이렇게 같이 바뀌는 걸로 합시다. 라고 했다면 굳이 이제 변경신고 안 해도 전입신고만 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게 특례가 정해진 주소로 신고한 자의 특례예요. 자, 신고한 자는 전입신고. 이사 가게 되면 전입신고 할 거다. 전입신고를 가지고 전입신고로 자, 송달 장소에 대한 송달 받을 장소에 대한 변경 신고한 걸로 보겠다. 신고 가름할 수 있다. 이게 들어와 있죠? 처음에 동의를 해야 돼. 내용이 어디 있냐면 28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4번 상단에 4번 바로 밑에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로 주소로 신고한 자가 자기 주소를 송달 받을 장소 신고한 자가 그 신고서 제출하면서 자기는 이사 자주 가니까 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이전할 때 송달 받을 장소가 변경되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거야. 이 동의를 했다면 그때는 전입신고를 송달 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가름할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송달 장소. 송달 받아야 할 자, 송달 장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송달 방법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송달 방법 3번. 이제 송달 방법. 자, 송달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직접 가서 건네주는 교부송달. 교부송달 이게 첫 번째 교부송달. 자, 두 번째는 우편송달이 또 있어요. 우편으로 보내는 송달. 우편송달. 교부송달, 우편송달.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전자송달도 있는 거죠. 메일 보내거나 홈택스에다가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제 문자 보내갖고 열람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전자송달이에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겠죠. 근데 뭐 우리 사업자들이나 납세자들이나 명인이나 이렇게 이런 자들이 보니까 연세가 좀 있다든가 연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뭐 못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보통 이런 게 좀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송달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나 이렇게 할래? 라고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신청한 경우 한해서만 하는 거다. 들어가 있고요. 이 세 가지야. 송달 방법은 교부나 우편이나 전자송달 세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안 됐을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공시송달이라는 거죠. 이제 4번이 이제 공시송달. 이 네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야. 3번까지가 이 내용 중에 선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얘는 신청할 때만 안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 둘 중에 선택하겠죠. 보통 뭘로 할까요? 우편으로 하겠지. 그죠? 우편으로 하고 이거 신청했으면 이걸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 안 된다면 어쨌든 송달이라는 절차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송달 없이 과세하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다 안 되면 공시적인 방법으로 그냥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연락 맡기면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송달했다고 하는 거지. 게시판 누가 봐요? 세무서 게시판 이런 것들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 번의 방법은 취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 최후의 보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 이제 하나씩 보시는 건데 교부송달 먼저 교부하는 방법의 송달 직접 건네주는 거죠. 교부송달은 원칙이 이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송달 장소를 만족해야 되고요. 직접 가서 건네줄 때 어디로 가야 돼? 송달 장소, 주거 영사 또는 신고된 장소, 집으로 하는가 뭐게 그 송달 장소로 가서 누굴 만나야 돼요?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야 돼. 그 자한테 건네주는 게 올바른 송달이야.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족해야 됩니다. 둘 다 동그라미를 만족해야지만 이게 유효한 송달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대원칙. 그런데 결론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야. 뭐냐면 송달 장소를 만족을 못한 거야. 송달 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데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난 거지.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난 거야. 송달 받아야 할 자가 뭐 갑인데 갑이 뭐 여름에 더우니까 뭐 세무서 자주 와요. 세무공무원들하고 막 친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세무공무원이 요번에 서류 보낼 게 있는데 온 김에 받아가실래요? 그랬더니 얘가 거부하지 않아. 주세요. 그럼 가져갈게. 온 김에 가져가지 뭐 이렇게. 그럼 송달 장소 만족 못했잖아. 세무서니까. 세무서에 와서 받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다면 거부만 없다면 이것도 올바른 송달로 봐주겠다. 유효하다. 얘 유효하고 얘도 유효하다. 이게 둘 다 만족하면 유효한 거고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X지만 얘가 거부하지 않으면 인정한다. 또 반대로 송달 장소를 만족한 거야.
근데 송달 받을 자를 만족을 못한 거지. 송달 장소에 간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갔는데 송달 받을 자가 집에 없는 거야. 또는 사무실에 없는 거야.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 간 김에 주고 나오면 좋잖아요. 장소는 만족했으니까. 근데 송달 받을 자가 없네. 자, 그러면 그 사무실이나 이렇게 보면 종업원이 있거나 집으로 갔다면 동거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아들, 딸이 있거나 이렇게. 그러면 그 자들한테 주면 된다 이거죠. 그게 이른바 보충수령인. 종업원 동거인. 근데 법전의 표현은 아니야. 보충수령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이지 보충수령인. 보충해서 수령할 수 있다. 자, 그럼 저는 적을게요. 종업원 동거인. 근데 보충수령인은 정의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자. 즉, 이 서류를 받아서 명의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그러면 동거인인데 자식이야. 아들, 딸인데 뭐 아들이야. 아들인데 4살짜리 꼬맹이에요. 꼬맹이가 어떻게 하다가 문을 열어준 거야.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이거 아버지 오면 드려 라고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예 그런 다음에 종이접기 하겠죠? 종이접기 막 해갖고 이제 뭐 찢어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야 종이접기 잘했다. 공룡 접었네? 그러고 넘어가겠지. 그게 뭐니? 봤더니 이게 고지서네?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보충수령인은 명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그런 자. 이 자를 한마디로 보충수령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테 하면 된다. 그러면 수임인은 수임인은 아까 수임인은 동격이야. 그냥 권한 위임받은 자면 만족한 거야. 송달 받아야 할 자 그 자체인 거야. 수임인은 수임인과 보충수령인은 다른 거야. 수임인은 권한 위임받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런 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종업원 동거인 동거하고 있는 자 전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자. 자 이렇게 되면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라고 봐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제 보충수령인이나 또는 뭐 명의인이나 분명히 갔어요. 송장소에 가서 만족했어. 근데 송달 받아야 할 자인 명의인이나 이 보충수령인이 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종업원들이 아유 사장님이 뭔가 서류 같은 거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못 받습니다. 받았다가 큰일 나면 잘립니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요? 언제 오세요? 내일 오십니까? 출근하세요? 내일 또 와야지. 그럼 어떻게 언제 또 가요? 세무공무원이. 그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얘가 수령을 거부하는 거야. 정당한 사유가 있다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또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장소에 서류를 두고 나올 수가 있어요. 명의인이나 보충수령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때는 뭐라 할 수 있냐면 유치송달.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장소에다가 그냥 두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장소에 두고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요건을 잘 만족해요. 이건 판례야 판례. 대법원 판례. 유치송달은 자 얘는 인정받으려면 수령 거부 즉시. 수령 거부를 했어요. 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래? 그랬더니 거부했으니까 나와요. 나와서 다음날 가봤더니 점심때 가요. 1시 한 10분쯤에 가가지고 봤더니 다 밥 먹으러 갔어. 그 틈을 타갖고 몰래 이렇게 놓고 나온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수령 거부 즉시 플러스 그 수령을 거부한 자, 수령 거부자의 인지하에 저 여기 두고 나옵니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둡니다. 여기다 둡니다. 라고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문틈으로 밀어넣거나 안에서 막 문 안 열어주고 막 그러는데 문틈 밀어넣거나 이게 상대방 인지하고 있는 거죠. 송달 장소에서 수령 거부 즉시 거부자 인지하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요거 만족해야 돼. 송달 장소는 만족해야 되겠죠. 송달 장소 다른 데다가 막 두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장소 이걸 만족해야 돼. 이게 판례야. 유치 송달은 인정받으려면 수령 거부한 즉시 그 수령 거부한 자 인지하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송달 장소에다가 두고 나오는 게 유치 송달이다. 이러면 이것도 유효한 송달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교부 송달이다. 아셨죠? 교부 송달.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X지만 거부하지 않으면 그 외의 장소에서도 줄 수 있다. 장소에 갔는데 못 만났다. 그러면 보충수령인 찾아보고 근데 이런 자들이 거부한다면 유치송달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송달이에요. 우편송달.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거야. 우편송달. 우편송달은 원칙이 일반 우편, 통상 우편 우편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또는 확실한 거 있죠. 등기 우편.
받아야 할 자가 만족을 못하면 그러면 다시 반송도 되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게 등기우편이죠. 근데 대신 비싸다는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통상우편이 좋은데 그건 우편함에 넣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바라는지 확인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요한 서류 같은 것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대원칙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예외로 납부고지, 돈 내라고 하는 거야. 자, 또는 독촉, 또는 강제징수. 다 지금 바뀐 표현 제가 쓰고 있어요. 납세고지가 납부고지로 바뀌었고요. 독촉은 그대로고요. 체납처분이란 게 뭐야? 강제징수로 바뀌었죠, 이제. 납부고지하거나 돈 내라, 독촉하거나 압류 들어가거나 강제징수 이런 관련되는 거. 또는 정부 명령, 정부에서 이제 이거 하라 명령에 관련된 이런 서류를 송달하는 거는 이거는 까딱 뭐 우편함에 넣었다가 분실되거나 해버리면 그 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죠? 되게 중요한 서류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뭘로 하래? 등기 우편만 가능한 거야. 우편 중에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돈 내고 하는 것들 관련된 거랑 정부 명령 관련된 것들은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근데 예외 또 다시 단 해갖고 또 나오는 거지, 이제 단. 국기법이 짜증나는 거예요. 규정이 되게 잡다하게 되게 많아, 외울 것들이. 자, 이런 돈 내라고 하는 거 서류 중에 등기 우편을 보내면 되는데, 이것만 가능한데 확실하게. 그런데 횟수가 너무나 빈번한 거. 자, 예를 들면 소득세 관련 중간연합, 직전기의 반만큼 날라오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시세, 예정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직전기의 반만큼 계산해서 날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일반 우편했다가 못 받았어.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건 내고 나중에 기납부로 빠지는 거 아니야? 중간연합이나 예정고지나 미리 내고 나서 나중에 빠지는 거니까 이거 분실해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 받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작다는 거야. 요거 하고요. 이제 또 하나가 최근에 들어온 것이, 얘가 신고는 했어요. 신고했는데 납부를 안 한 거야. 납부를 이제 안 했거나 작게 납부했거나, 그죠? 그래서 무납부고지라고 부르는데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고지야. 그럼 신고는 했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있다는 건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왜 안 내냐고 납부고지가 날라온 거야. 이거에 대한 분실됐다고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니다. 이자는 알고 있어. 이미 신고는 했기 때문에 자기 내 세금을 1억, 그죠? 근데 6천만 원밖에 안 냈거나 아예 안 낸 거야. 그러면 분명히 내라고 뭔가 날라올 텐데라고 알고 있는 상태야. 그죠? 이게 분실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니다. 무조건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봐서 하는데, 이것들도 이제 좀 피해가 될까봐 혹시라도, 그래서 아까 1억 정도 되면 안 되는 거고, 금액이 얘가 50만 원, 그죠? 미만이다 이거죠. 금액이 작다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로 할 수 있다? 돈 내라고 하는 거지만 일반 우편도 통상 우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금액이 작다면, 아시겠죠? 일반 우편 가능하다. 자, 여기에 틀로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교재 뭐 같이 체크하시면 가시죠. 자, 28페이지 가보시면 송달 방법. 첫 번째가 교부 송달 나와 있고요. 꽃표시 1, 2, 3, 4 잘 보시고요. 그 안에 유치 송달까지 들어가요. 3번. 4번은 뭐 좀 지엽적이니까 뭐 부기하고 막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더라도 1번, 2번, 3번 잘 보셔야 되고요. 우편 송달,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등기 우편이나 통상 우편 다 가능하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 명령, 파란 글씨, 이거는 등기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다음에 납부고지 50만 원 미만인 거 A, B, C를 제가 적어드린 거죠. 소득세 중간연합, 부가세 예정고지, 그 다음에 신고는 했지만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무납부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50만 원 미만이라면 이때는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전자송달이네요. 전자송달. 자, 요거죠. 이제 송달. 요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전자송달은, 자, 원칙이, 자, 뭐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걸 정리하려면 얘는 신청에 한한다. 신청 시에만.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야. 신청했을 때만. 아까 얘기했던데.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자기가. 그때만 가능하다. 신청 시에만 가능한 거야. 신청해야지만 가능하다. 전자송달 하겠다. 신청 시에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정보통신망. 자, 망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거야.
전자송달 하고 싶은데 홈택스가 망가져가 있고요. 장애가 발생해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거야. 장애가 발생해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네. 그러면 얘로 갈 거냐라고 하니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얘를 못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 얘 하면 돼. 다 못할 때 얘를 하는 거니까.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어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로 한다? 이때는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면 돼. 아셨죠? 공유송달하는 게 아니야? 공시송달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송달하는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강조되는 거. 얘는 신청 시에만 가능하다는 것과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어서 송달이 불가능하게 돼버리면 그때는 못하니까 그때는 안 되니까 공유송달 해야지 라고 가만 절대 안 되는 거고 교부의 방법이거나 우편의 방법을 또 취해야 되다 이거죠. 이거 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셋 다 안 돼야지만 마지막에 4번 가는 거다. 이렇게 강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자송달은 이제 신청 의제와 철회 신청 의제라는 게 있어요. 너무 지엽적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교재 보시고. 28페이지 하단. 자, 거기 맨 밑에 꽃표시. 꽃표시 두 번째 거네요. 맨 밑에 꽃표시 중에, 자, 맨 밑에 게 아니라 그 위에 거란 얘기예요. 신청 의제가 있고 밑에 게 철회 신청 의제야. 자, 내가 전자송달을 해달라고 이제 해서 신청한 경우는 아니야.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한 걸로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 밑에 1번, 2번 나와 있는 거야. 1번이 소득세법상의 중간연합, 직전개판. 그 다음에 2번이 부가세법상의 예정고지, 예정부가고지라든가 간이과세자 이런 직전개 반만큼은 날려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날려보내기도 하겠지만 보통 보면 홈택스에 이제 회원가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다가 열람하게끔 거기다가 이제 띄워놓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납세자인 갑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뭐가 있나 한번 뭐 검색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떠 있는 거야. 자, 중간연합이나 아니면 예정고지가 떠 있는 거죠. 직전개 반만큼 그냥 통상적으로 보내는 거 이게 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낼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버린 거야? 이거를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 등이나 이렇게 납부해버린 거야. 낼 거구나, 어차피 낼 거구나 하고 내버린 거지. 그럼 이건 과세관청이 바라볼 때 이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해도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받아 내버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신청한 걸로 의지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전자송달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다 이거죠. 자, 읽어보시면 신청 의제 다음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정보통신망에 띄워놓은 그 세액을 확인하고 밑에 나와 있는 소득세 중간연합이나 부가세 예정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전액 납부를 해버렸대요. 그렇다면 너는 전자송달을 이제 해도 되겠구나 신청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신청 의제. 근데 이제 신청했거나 아니면 신청 의제를 받았거나 이런 자인데 맨 밑에 거는 철회 신청 의제. 철회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전자송달 했는데 근데 2번 이상 2회 연속으로 열람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신청 의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열람 안 하고 있으면 그럼 계속적으로 열람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하면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안 한 걸로 이제 철회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연속으로 열람하지 않으면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상단 가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그게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다. 서류가 언제까지 뭐 하라. 그럼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날, 정해진 기한이 다음날. 그러면 그 기한 정해진 두 번째 서류는 유효한 거고 그 다음날부터 처리한 걸로 보니까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2번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1개월 되는 날, 한 달, 열람하지 않고 넘어간 게 저장된 때부터 1개월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는 이제 처리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그 1번, 2번 바로 위에 두 번째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의 기한의 다음 날부터는 송달 신청을 처리한 걸로 보겠다. 이해하시겠죠? 기한 정해진 거는 두 번째 서류에 기한 정해진 거라면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처리한 걸로 보겠다. 그 서류까지 유효하고 그 다음에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저장될 때부터 1개월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는 처리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엽적이야. 그래서 지엽적이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 어쨌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야. 공시송달. 이거는 납세자 입장에서 피해가 되게 크겠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송달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까 게시판 이런 것도 누가 보냐고 그랬죠? 어쨌든 얘는
얘는 일단 출발이 송달 방법 중에 1번, 2번, 3번의 방법을 다 취하려고 해도 이게 불능이다 이거죠. 불능시. 1, 2, 3번이 다 안 될 때만 하는 거야. 4번은 1, 2, 3번이 안 될 때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사유를 먼저 잘 기억하세요. 사유. 이 송달 사유. 1, 2, 3번이 안 될 때이면서 그러면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유가 자, 주소나 영업소 등이 이제 이게 불분명해. 주소, 영업소 등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불분명하다. 확인을 해보고 싶어도 열심히 확인해 보려고 해도 자, 이게 이제 판례적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주소나 영업소 등을 한두 군데 이것저것 조회해 본 다음에 에이 확인이 안 되나라고 말아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소나 영업소가 정해져 있거나 뭐 사무소나 이런 것들 있다면 여러 군데 있다면 다 확인해 보고 주변 탐문까지 해보고 다 선관주의라고 부르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해서 선관주의로 확인해 봤더니 확인이 안 될 때다라고 판례는 그런데 거기까지 물어볼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소나 거소, 영업소 등이 불분명할 때 자, 또는 사유 이제 번호 쓸까요? 1번. 자, 2번은 주소나 영업소 등이 국에 있고 and 그다음에 송달해 보려고 해도 불능이다 이거죠. 주소, 영업소 등이 국에 있다는 거야. 국에 있고 그리고 송달이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달하고 싶어도 불능이다. 말장난치는 문제 과거에 나왔던 거는 주소, 영업소 등이 국에 있어서 송달 불능이다. 틀린 지문. 있어서가 아니라 국에 있고 그리고 송달 불능이다. 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불능인 걸 보는 건 아니야. 국에 있는 게 뭐 잘못인가? 국에 있을 수 있죠. 있으면 국에다가 우편도 보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에 있어도 납세지가 그 송달 장소가 주소, 영업소 등이 국에 있고 그리고 송달해 보려고 해도 송달 불능이다 라고 할 때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등기 우편으로 송달한 거야. 근데 플러스 수취인이 없어요. 부재중으로 반송된 거야. 등기 우편 송달했는데 수취인 부재중으로 반송된 거야. 네 번째. 자, 세무공무원이 교부 송달하려고 방문한 거야. 2회 이상 방문한 거야. 방문했는데 플러스 수취인이 없는 거야. 자, 이때 이제 여기서 딱 들어보면 이건 뭐 등기편으로 보냈는데 집에 없을 수 있지 뭐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수취인 부재중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 이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취인 부재중이라는 걸로 약간 보완하고 있어. 이게 너무 광범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2회 이상 방문했는데 수취인 부재중이래.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언제 갈까요? 낮에 갈까? 밤에 갈까? 야근해야 되는 거야? 근무 시간에 가야 되겠죠? 낮에 가면 이 납세자는 명의인은 집에 있을까 없을까? 일하러 갔겠죠? 갔더니 띵동 눌러봤더니 없어? 오케이. 다음날 가서 또 띵동 눌러봤더니 없네? 그러면 공시송달. 이거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취인 부재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송달 장소를 장기간 이탈해가지고 과세권 행사하려고 했더니 장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외출했다든가 지방 출장 갔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거야. 장기간 이탈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은 약간 좀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완을 좀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판례니까 거기까지 안 보더라도 일단 뭐 이렇게 요건만 우리가 암기해서 요건만 검증해 보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작년에 개정된 것이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해야 되는데 오늘 갔다 내일 가면 안 되는 거고 2회 이상 방문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처음 방문한 날짜 방문일과 마지막 방문일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 방문한 날짜 방문일이 요게 3일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3일 이상 텀을 좀 덜 하는 얘기죠. 3일 이상 이때 또 뭐 토요일 공휴일은 뺀다고 돼 있어요. 토요일 공휴일은 빼고 3일 따져라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만족을 하면 그러면 된다. 사유 잘 기억하세요.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하고 복과의 교재 보시면 자 거기 사유 꼽표시 1번 주소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 곤란 전 2번 쓴 거네요. 그 다음에 2번이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 세 번째 거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 동그라미 1번이 등기우편 송달했는데 수취인 부재 중으로 반송된다. 2번이 2번 이상 방문했는데 그때 가로 열고 처음 방문한 날짜와 마지막 방문한 날짜 기간이 3일 이상이다. 가로 열고 토요일 공휴일은 뺀다 라고 되어 있고,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왔고, 최근에. 자, 근데 수취인 부재 중으로 확인돼서 송달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끝에다 송달 곤란 인정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송달 곤란은 요 사유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상달은 되게 이제 민감한 거라서, 이거는 다른 방법을 다 취해도 안 된다는 것들이 여기 단서로 들어가 있는 거야. 여전히 송달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때만 할 수 있고요. 밑에 송달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세무서의 게시판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게시하는 거예요. 게재하는 거야.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다 게재하거나, 이렇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다. 이런 방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됐죠? 그래서 이게 공송달이다. 자, 그래서 송달의 방법은 4가지. 교부, 우편, 전자, 마지막 공송달이 다 안 될 때 마지막 74일 만족하면 하는 거다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볼까요? 4번. 자,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예요. 교부나 우편의 정자 송달. 언제 송달 효력 발생할까요? 아까 서류의 송달은 언제? 서류의 제출과 반대. 서류 제출은 발신주의 특례. 서류 제출은 발신주의. 아까 우편달 도장 찍힌 날. 반대로 서류의 송달은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로 하면 돼. 도달주의. 자, 근데 그 중에 전자송달은요? 얘는 특별히 이제 뭐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죠? 언제일까요? 자, 전자송달은 2가지 방법이야. 하나는 메일 보내는 거야. 전자적인 방법, 메일 쏴주는 거예요. 메일 보내거나 홈택스에다가 저장해 놓고 문자 보내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좀 더 지엽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세금을 내고 또는 환급받거나 돈 내고 받는 서류의 송달은 전자송달일 경우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홈택스에다 저장한 다음에 열람하게끔 해야 돼. 2가지 방법 중에 메일 보내는 것과 메일 문의주는 것과 홈택스에 저장하고 확인하게끔 하는 거, 열람하게 하는 거, 2가지 방법 중에 세금을 내고 아니 환급금, 돌려받는 금액에 대한 통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홈택스에 저장하고 확인하게끔 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건 너무 지엽적이니까 설명 안 했던 건데, 어쨌든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메일 보내거나 홈택스에 저장하거나. 그 메일 보낼 때는 우편 주소에다가 뭐 한 때? 전자송달은 입력된 때. 메일 보낼 때 입력된 때, 상대방의 메일 주소에 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이때 송달된 걸로 보는 거야. 입력된 때. 그 다음에 홈택스에 저장해서 열람하게 하는 거는 언제 송달된 걸 봐야 돼요? 저장된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한 때, 입력된 때, 저장된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달주의를 보여주는 표현인데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게 뭐야? 공시송달은 그러면 시군구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게재하거나 관보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니까, 자, 공송달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게시하거나 게재하면 바로 볼까요? 상대방이? 좀 말미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서 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말미를 줘요. 14일 지나면 효력이 있대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 14일 지나면 효력이 있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교재에 가보시면 효력 발생 3번이네요. 번호는 1번에 교부나 우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도달주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꽃표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메일 주소에 입력된 때 밑줄, 그 다음에 홈택스 저장하는 경우는 저장된 때, 입력된 때, 저장된 때. 구체적으로 공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지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까지. 자, 해서 송달까지 봤습니다. 자, 아직 1장 하고 있는데 1장이 지금 남은 게 또 법인한 단체 남아있고, 그죠? 보칙 같은 것도 막 남아있고 막 그렇네요. 이런 것들은 뭐 훑어보면서 좀 보시면 되긴 되는데, 이거는 좀 식사하신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2시 10분에
10분에 뵙는 걸로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